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특히 일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배달기사,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같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이 분야 종사자 수가 400만 명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업사원이나 각종 판매 종사자 수는 30만 명 넘게 줄어서 30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누군가한테는 위기였고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거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취약한 삶이 많아졌다는 뜻이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스럽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하나 큰 과제가 됐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다리던 좋은 시기에 왔으니까 하나하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그리고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새로 마련한 장수직업 시간에는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 뭔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하나의 직업으로 살기 어려워서 전직이나 재취업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 궁금한 질문들도 보내주시고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업 관련한 소식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인 어선 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있고요. 또 그리고 산하계 1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은 인공지능 기반 어선 설계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총 197억 원이 투입을 해서 지난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올해가 이제 연구 2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특히 연구 대상이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선을 대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인공지능까지 개발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많은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 모아놓은 것 아니면은 모아놓은 곳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플랫폼에 모아놓은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든다 이런 것인데요. 어선 설계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선을 부문별로 분해를 해서 각 부분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플랫폼에 모아놓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어선을 설계하도록 하고요. 또 이거를 설계된 도면을 어민들에게 이제 보급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선을 블록으로 분해를 해서 그 정보를 데이터 플랫폼에 모으고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공지능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제시한다. 이런 건가요?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과 직접 맞닿는 밑부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형과 선형 위를 덮는 갑판, 그리고 갑판은 또 물고기를 저장하는 어창이 또 있는데요. 네. 여기에 조정실과 또 선실이 또 있고요. 거물을 또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이 양망기 같은 조업 장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따로따로 떼어내서 모듈화한 다음에 이 모듈을 데이터 플랫폼에 모으고 어업인들의 주문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설계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네. 무엇보다 눈에 이제 띄는 게 이제 모듈화 작업 과정에서 선박 운항이나 그리고 조업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이 개선 작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업상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소형 어선들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낚싯배는 예외인데요. 이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은 국내 한 10만여 척 정도의 선박이 있는데 이 중 60%가 어선이고요. 네. 이 중에 10톤 미만 소형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4%,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어선이 기술적 검토가 다소 좀 완화된 도면을 이용해서 건조가 되면서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안전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네. 선박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운동 성능이나 선박의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가여서 소형 선박을 설계하거나 건조하는 영세 규모의 설계소나 조선 업체가 사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운동 성능이라는 게 주로 배가 이제 운항을 할 때 물과 마찰을 빚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마찰이 심하면 심할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이면서 연안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선박의 안전성이나 보건성보다는 경제성을 좀 더 높게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선 설계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어선을 블록처럼 분해하고 모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14개 산하계열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이 선박의 보건성도 감안을 하고 또 운동 성능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모듈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안전한 어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지금 모으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영세한 소형 어선 설계소나 이 조선업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 이 점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지난해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인 모듈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도 추진이 될 계획인데요. 특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선이 실제 어선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사업. 그러니까 이 연차적으로 총 4척 정도의 어선을 직접 건조를 해서 운항도 해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은 이 어업인들이 직접 어선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완전 개방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넘어져서 피가 나나 우는 아이에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어느새 울던 아이도 안심이 돼서 울음이 그치기도 합니다. 왠지 반창고를 붙이면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안심은 되죠. 자,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기획한 코너입니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 어떤 얘기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오늘부터 장수직업 코너를 함께하게 될 커리어비전 최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교육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23년 정도 커리어 관련 일을 했고 자기 개발이라던가 전직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 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와 연관돼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칙 아닙니까? 네. 이 코너가 우리 장수 직업인데 네네. 우리 대표님 지금 23년간 같은 일 하고 계세요. 같은 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유사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농업인분들도 저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연관해서 맥락을 갖게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원래 첫 직장은 노동부였습니다. 공무원으로 그렇습니까?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가 헤드헌팅으로 갔고 헤드헌팅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새롭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10여 가지 일이요? 네. 그게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직과 업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이 시간에 많이 청취하고 계실 우리 농어촌도 장수 직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제가 일과 관련된 주 일은 있지만 네. 이와 관련된 일을 하나씩 새롭게 도전을 했고 그래서 맥락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농어촌에서도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이 방법적인 것을 아직은 모르시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너에서 조금씩 하나씩 둘씩 정보를 드리면 네. 그걸 잘 듣고 계셨다가 네. 내 일과 좀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일로 좀 연장선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다가 네네네. 그렇죠. 괜찮은 게 딱 걸리면 가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는 막 그 직업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네네. 뭐 예전에는 뭐 2-3개 준비해야 된다 이러더니 뭐 요즘은 한 30개, 40개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 네. 매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캐로는 부족하죠. 여러 가지. 정말 원래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네. 지금 초등학생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면 뭐 2040년 정도가 되겠네요. 약 2040년 이후에는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직업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보고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뭐 긱 이코노미 이런 긱 이코노미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원래 긱 이코노미는 네. 임시로 일한다는 뜻의 긱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뭐 구하는 이런 경제 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계약직 뭐 이런 분들 필요할 때만 계약해서 쓰고 아니면 이제 또 해지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쓴다라고 해서 이런 긱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뭐 긱이라는 건 원래 재즈 공연 보면 재즈 공연장에 보면 그 공연하는 사람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또 다른 연주자가 갑자기 올라가서 그렇죠. 또 막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군가가 또 올라가는 뭐 이렇게 빈자리를 또 채워주고 하면서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이런 새롭게 생겨난 경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비정규직이 상시화된다. 네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장보다는 하는 일, 네, 직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긱 이코노미가 부상을 하기 때문에 뭐 대기업 정규직 같은 경우 아침에 출근하고 뭐 저녁에 출퇴근하고 이게 뭐 일상적인 생활이었잖아요. 네, 그거 하기도 벅차요. 네, 뭐 대학도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너 지금 무슨 일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 다녀? 네. 뭐 어디 다녀? 네. 그러면 나 땡땡전자 다녀. 그러면 얘가 땡땡전자에서 뭐 전자 관련 일을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직장명을 듣고 이제 얘가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어떤 일해? 그러면 나 무슨 일해? 어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 무슨 일해? 그래서 저도 사실 워크체인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워크체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연속성, 체인으로 이렇게 감아서 새로운 일과 연속된다고 해서 워크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는 직장이 아니라 어떤 일, 즉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보다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민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농업 관련해서는 영양이 최고니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죠. 농작물도 뭐 상황에 따라 바꾸고. 네네. 영양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분들도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나 오늘 이 새벽에 영양 키우러 나간다라고 하면 일하러 나가시는 길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야, 좀 긍정적이시네요. 네. 원래 제 지인분도 평창에서 장내삼을 재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경력이 좀 5년 좀 넘으셨는데 지금은 뭐 경희대 한의과에서 이 한방 재료 강의를 하고 계세요. 뭐 처음에 이제 농사 짓는 걸로 시작했지만 따로 뭐 학위를 딴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내가 그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저희 고모님도 시골에서 축산업을 하시거든요. 네. 소를 좀 많이 키우긴 하시는데 축산업만 하시다가 근교에 있는 지방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하신 거예요. 최고 경영자 과정 나오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현장 실습생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으시다고 새로운 강의 분야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야,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돈도 됩니까?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럼요.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그 농어민분들 중심으로 오늘 얘기가 일단 좀 나왔으니까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준비를 이미 잘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에도 이미 뭐 10여 가지 넘게 이런 교육 관련 역량 강화 교육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요?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코너 때문에 네. 전화를 드린 거예요. 농촌 요즘 어떻습니까? 뭐 제가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면 드릴까요? 그러더니 저희 너무 바빠요. 맨날 교육 들으라고 하고요. 농촌에서도 저희 교육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아마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잘 들으신다면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도 그렇고 서울에 계신 분은 농촌에 가서 뭔가 새로운 강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도 서울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군요. 플랫폼 시대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줌으로 할 수 있고 네. 모든 게 강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농어촌에서의 약간 장수 직업은 도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농업기술자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 재배하는 기술이나 토양 분석하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총무나 회계 관련 일을 주로 했다라고 하면 다시 내가 귀농 귀촌해서 농업조합의 총무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시에서 엔지니어를 했거나 기계 관련 일을 좀 하셨거나 정비 쪽을 하셨다라고 하면 농업기계사라고 해서 농기계를 정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계신 분들도 본인의 커리어 중에서 내가 나중에 귀농 귀촌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관련한 좀 새로운 직업들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농업 분야가 있지만 네. 지금은 새로운 직업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라든가 환경, 문화, 관광 분야에서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팜 전문가. 라고 해서 그 전문가들 별도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요? 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처럼 물 주고 이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물도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 기술을 다 활용하는 기술자를 키우는 직업입니다. 네. 또한 이 농산물 유통 전문가라고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능력도 필요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생태농업 전문가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농촌 청년 창업가도 있는데요. 네.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이런 농촌에서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공짜로 마케팅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컨설팅을 무료로 다 해주고 장비라던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좀 도시에서 창업하기가 좀 어렵거나 경쟁력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눈을 조금 돌려서 농촌에 가서 비즈니스 창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현재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죠. 농어촌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업 분야 관련해서 생산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건 농업 생산 기술 교육이겠죠. 네네. 하지만 그 외에도 농촌에서 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농업 분야에 관련된 일자리라던가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농업 기술이라던가 경영 지식을 제공해서 이런 청년들이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농촌 리더 양성 교육도 있고요. 농촌에서도 리더십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농어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도시에서 이런 문제 해결이나 리더십 강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눈을 돌려서 이 농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직업이 또 하나 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면 요즘 이제 귀촌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을 준비해서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무직도 충분히 가서 총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뭐 회계 이런 것도 할 수 네, 있고. 그렇죠. 제가 모 교육기관에 갔더니 뭐 보험총무사무라는 직이 생긴 거예요. 의외죠. 총무사무인데 뭐 보험총무사무잖아요. 그 보험업을 하시는 뭐 시골에도 그리고 농어촌에도 보험 관련 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총무직을 또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도시에서 내가 그 경력을 살려서 뭐 농촌에 가셔서 충분히 연결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문화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뭐 문화재 관련해서 해석해 주시는 분들. 해설사분들. 그렇죠. 네. 농어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들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문화재들이. 그런데 농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관광지가 있지 않고 농어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농어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해설가처럼 문화재 해설가를 하셨던 분들은 내가 귀농을 해서 그렇게 농촌 문화재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농어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장수 직업 트렌드 이런 게 있을까요? ESG 경영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많이 들어봤죠. 네네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2025년부터는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킬 경우에 뭐 벌금이라던가 그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나 농어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업 분야에서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농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지역 농가에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그리고 지역사회 기부활동이나 나눔 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말 많이.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야, 이런 거는 알아두면 진짜 좋겠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농어민분들도 과거에 없던 지원이 정말 많이 올해부터 많이 생길 거거든요. 내년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좀 알아두시면 그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서 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수 직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였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거라서 직접 듣고 싶은데 특이합니다. 씨앗 도서관 어떤 것입니까? 네, 씨앗을 책처럼 이렇게 빌려주는 데예요. 씨앗을 네, 빌려줘요? 네, 책처럼 대출을 해드리면 근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지어서 씨앗을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토종 씨앗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토종 씨앗이 정확히 뭔가요? 우리 그 선조들이 계속 이렇게 농사지어서 지켜온 그런 이제 소중한 씨앗들이 토종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시중에도 왜 씨앗을 판다고 들었는데 이거 네. 다른 건가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씨앗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나 됩니까?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씨앗 도서관에 오시면 네. 이렇게 대출증을 쓰고 이렇게 씨앗을 한 달에 한 2-3 종류 이렇게 나눔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000점 정도가 되는데요. 네,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대중적으로 많이 심는 그런 종류로 해서 한 100종류 정도가 이렇게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추워졌잖아요. 네. 한파가 왔는데 그러면은 농작물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몸도 움츠러드는데. 네. 5월의 날씨에서 2월의 날씨로 이렇게 급격스럽게 이렇게 너를 띄고 있는데요. 네. 밭에 있던 어린 매실나무가 꽃을 피웠다가 동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든 고목 매실나무는 꽃을 피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다행히 연륜이 동해를 피했는데요. 네. 어린 매실나무는 기온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고목 매실나무는 이런 이상 기온을 경험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혜롭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가 다 생각이 있네요. 네. 지난주에 씨감자에 대해서 다루셨나 봐요. 어느 청취자분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감자의 특정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도록 잘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감자 포기의 뿌리와 연결되었던 배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동그란 감자는 뿌리일까요? 줄기일까요? 네. 감자는 고구마와 비교되는데요. 네. 감자는 줄기이고요.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포기에서 연결된 탯줄과 같은 연결 부위가 배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반대쪽은 이제 정화부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정화부 쪽에 이렇게 눈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골고루 들어가게 자르려면 정화부에서 탯줄이 붙었던 배부 방향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면 됩니다. 감자를 돌려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배꼽처럼 움푹 들어가면서 또 탯줄과 연결됐던 상처가 아문 흔적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쪽이 정화부가 됩니다. 네. 이전부터 심던 돼지 감자라든지 토종 감자죠. 그러니까 네. 자주 감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홍감자, 분홍 감자, 자갈 감자와 같은 이런 토종 감자들은 눈이 많고 또 정화부에 이렇게 눈이 확실히 쏠려 있습니다.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육성된
이런 씨감자들은 눈이 7개 정도만 있어서 보통 7눈박이 이렇게 부릅니다. 쑥쑥 들어간 부분이 싹이 나올 눈이니까 구입하시면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감자의 품종 네.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토종 감자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봄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농부들이 많이 찾는 품종으로는 수미 감자와 두백 감자가 있습니다. 수미 감자는 이제 주로 반찬용으로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두백 감자는 전분이 많아서 쪄서 먹는 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렇군요. 씨감자를 구입하실 때 감자를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야, 수미 두백. 근데 갑자기 궁금함이 생기는데 이런 네. 이름들은 어떻게 지어지는 건가요? 토종 감자는 이제 그 생긴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보통 보급종 같은 경우는 육성하신 분들이 이제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구마는 또 어떻게 심나요? 고구마는 씨고구마를 묻어야 합니다. 네. 밑에 열을 낼 수 있는 축분태비를 깔고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흙을 깔고 그 위에 고구마를 나란히 둔 다음에 또 흙을 씨고구마 두께 정도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다음에 이제 비닐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고구마는 뿌리라서 감자와는 반대로 줄기에서 연결되었던 배부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싹이 많이 나옵니다. 싹을 틔워서 줄기를 키우는데요. 줄기 마디마다 잎이 나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이렇게 한 마디씩 잘라서 네. 꽃꽂이처럼 이렇게 심어서 고구마를 재배하게 됩니다. 네. 언제 심는 게 좋을까요, 고구마는? 네, 고구마 심는 때는 이제 5월 중순에서 이제 6월 초순 이때 심게 되는데요. 보통 농사일은 이제 날씨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를 알려주는 지표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 24절기가 있는데 네. 보통 양력이고요. 양력으로 15일 간격으로 날씨의 변화와 함께 주요한 농사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전환기가 됩니다. 네. 15일을 또 3으로 나눈 5일 간격은 수학과 같이 이렇게 반복적인 농사 작업을 하는데 일정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후라고 하는데요. 절기의 기자와 3으로 나눈 5일 간격의 후를 합쳐서 기후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였습니까? 네. 네. 그리고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수학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내다 팔 수 있는 5일장의 개념도 이 후에서 나온 겁니다. 야, 신기하네요. 물은 그러면 또 네. 어느 정도 주는 게 필요한 거? 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농사와 관련해서 물을 떼어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물을 언제 줘야 할지에 대한 일정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지표가요. 네. 네. 전 지구의 지표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증발해서 비로 내리는 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10일 간격입니다. 10일 간격. 네. 달력에 보면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10일 간격의 기록이 이거예요? 있죠. 네. 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설하우스는 증발량이 많아서 별도지만 노지의 경우는 10일 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다고 말을 하죠. 예. 이때는 따로 물을 줘야 합니다. 일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린 이후에 그쵸, 살짝 왔죠. 예, 네. 텃밭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월동하고 나온 파, 양파, 마늘, 박하, 쪽파, 시금치, 고수, 밀, 보리, 예, 부추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산나물들이 싹을 틔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비가 예보되어 있으면 비 오기 전에 이렇게 거름을 주게 되면 작물이 잘 자랍니다. 네. 날씨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미리 확인하시고 비가 예보되면 그 전날 웃거름을 주면 작물이 잘 자랍니다. 농부는 이렇게 날씨를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달력을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9568님 고추 탄저병 예방 및 퇴치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추 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하다.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기하고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예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고추 포기 밑에 풀이라든지 아니면 멀칭제를 이용해서 빗방울이 튀어서 잎사귀로 이렇게 탄저 병균이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5969님, 엄나무도 네. 가시 없는 나무와 가시가 있는 나무가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엄나무는 보통 이제 가시가 있고요. 어린 나무일 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령이 높아지면 가시가 사라져요. 네, 우리 아카시 나무도 보통 가시가 있는 것만 보이시잖아요. 네. 굵어지면 가시가 없어집니다. 그래요? 네, 어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보호 장치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네. 그리고 5260번님, 석류나무 2년생을 화분에 심어 야외에 놓았다가 따뜻한 실내에 30일 전에 들여놓았는데 아직 싹이 안 나오네요.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실내에 들여놓으신 게 30일 전에 들여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그럼 노지에 이렇게 밖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보통 그 싹이 나려면 적산 온도라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비축한 다음에 이렇게 나무마다 그 적산 온도가 다른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싹을 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30일 지났는데요. 네. 뭐 그러면 기한은 없는 겁니까? 싹이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적산 온도가 쌓이면 스스로 이렇게 싹을 낼 타이밍을 찾아서 얘가 싹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살짝 온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인가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8937번님. 텃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밑거름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리고 미리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요. 옥수수 밑거름은 대개 이제 퇴비를 주로 이렇게 해서 밑거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특히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거름 도둑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거름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름을 권장량보다 좀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발효 거름하고 미발효 거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거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잘 먹는다. 네. 옥수수는 네. 거름을 많이 먹는다. 네, 알겠습니다. 3436번님. 도라지를 1년마다 옮겨 심지 않으면 도라지가 죽나요? 지금 뽑아서 옮기면 되나요? 더덕도 1년마다 옮겨 심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굉장히 마음이 바쁜데요? 네. 이런 뿌리 작물들을 네.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사는 벌레들이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옮겨 심는 거거든요. 벌레 그래서 때문에. 네, 땅 속에 벌레가 특별하게 없다면 굳이 옮겨 심지 않고 웃거름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기간의 기준이 아니고 네. 한번 땅 속에 땅속 환경을 보고 이렇게 뽑아봐서 병균들이 많이 왔다. 그 벌레 땅속 벌레들이 갉아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을 바꿔줘서 이렇게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잘 보시고 네. 괜찮으면 굳이 옮겨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몇 개 질문 더 보겠습니다. 네, 5786번님. 지난 가을에 무를 재배했는데요. 무 중심에 구멍이 생겼는데 왜 이런가요? 네. 보통 그런 것을 이제 공동과라고 하는데요. 네. 가운데 이렇게 빈 구멍이 생기는 거. 보통 이제 박과작물로 이제 수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는 질소거름을 너무 과다하게 줬을 경우에 이렇게 생깁니다. 네. 과성장을 해서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거름량을 잘 챙겨서 이렇게 좀 적정 시비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름을 적당하게. 네. 혹시 뭐 오늘 질문했는데 내 얘기 언제 하나 하는 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려보시면 꼭 소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오늘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6990님, 야간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뛰고 있어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도 귀풀을 놓칠 수 없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6990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6,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성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을, 일반 가구는 동당 700만 원까지 지원하니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원하신다면 해당 시, 군, 구청 환경부서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물이 3,000코라도 별이가 으뜸이라는 말